당신이 지금 이 순간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세 가지 집착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뒤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제 말이 틀렸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그리고 든든한 언니나 다정한 친구로 살아오면서 내 감정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법보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무리 없이 해내는 법을 훨씬 먼저 그리고 더 아프게 배워왔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향해 매서운 질문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이 상황이 조용해질까? 내가 어디까지 더 참아내야 저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고 예전처럼 웃어줄까?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내가 조금 더 배운 사람인데, 나만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가면 다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다그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밤 공기가 제법 서늘하게 창으로 스며드는 고요한 시간, 미처 마시지 못해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가만히 되돌아보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코끝을 스치는 쌉싸름한 찻잎 향기 너머로 밀려오는 것은 그 수많은 질문과 인내의 끝에 남은 것이 결코 고요한 평화가 아니었다는 뼈 아픈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늘 당신 쪽으로만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진 채 삐걱거리는 위태로운 희생일 뿐이었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영혼을 갉아먹은 흔적이었습니다. 심해 8,000m의 캄캄하고 차가운 바닥에 사는 스네일핏이라는 작은 물고기를 아시나요? 이 여린 생명체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의 수압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 뼈를 무르게 만들고 단단한 비늘 쫓아 포기한다고 합니다. 부서지거나 꺾이지 않기 위해 자신을 한없이 연하게 녹여내며 그 무서운 압력을 홀로 감당해내는 처절한 생존 방식인 셈이죠. 실제로 과학자들이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한 스네일피쉬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이 물고기는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유전자의 기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세포막의 구조를 극도로 유연하게 바꾸어 그 살인적인 압력 속에서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젤리처럼 흐물흐물하고 올챙이를 닮은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몸의 근본적인 구조까지 포기해버린 처절한 진화의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 조용한 심해 생물의 고군분투와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수압 언제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 묵직한 사회적 압력을 견디기 위해 우리 역시 내 안의 뼈대와 감정의 비늘을 다 녹여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 결과 겉으로는 유연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작은 해류에도 이리저리 휩쓸리는 텅 빈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태도들은 단순히 성격이 유순하고 착해서라고 낭만적으로 치부하기엔 꽤나 복잡하고 위험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다층적 관계 안에서 개인의 주체적인 감정적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이른바 자기희생적 자기 구조화라는 심리적 기제로 설명될 수 있는 무거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누군가의 세계를 억지로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그래도 내가 첫째인데 한 번만 더 참아라. 어른이 참아야지. 어쩌겠어. 아유, 제가 그냥 안 보고 말지 뭐하러. 피곤하게 얼굴 붉히고 싸워요. 저만 입 닫고 참으면 다 조용한데. 스마트폰 메신저 너머로 너무나도 흔하게 오가는 이 현대적인 대화들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지우는 법을 매일 숨 쉬듯 복습해왔습니다.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어른다운 미덕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운 세대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참고 있으면 결국 상대방이 나를 가만히 본다는 씁쓸한 우스갯소리가 요즘처럼 뼈저리게 와닿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그 사람이 나를 놓아주지 않거나 이기적으로 굴어서 상처를 받는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속이 편할 텐데 하고 원망도 많이 했지요.
그러나 가만히 렌즈의 초점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면 진짜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를 가장 오래 짓누르고 아프게 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의 낡은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필사적으로 지켜내려 했던 역할, 그리고 끝까지 이해심 많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나의 지독한 집착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놓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씌워진 그 버거운 역할을 차마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오래된 착각의 구조를 정확히 마주하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어제 혹은 바로 오늘 아침에 겪었던 아주 평범하고도 쓸쓸한 일상의 조각들로 가만히 옮겨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적막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다가 먼 타지에 있는 자식 생각이 나서 전화를 겁니다. 그저 밥은 먹었는지, 별일은 없는지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안부를 묻는데 수화기 너머로 귀찮은 듯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툭 날아옵니다. 엄마, 나 지금 일하느라 엄청 바쁘다니까 나중에 내가 먼저 전화할게. 끊어. 찰칵하고 매몰차게 끊어진 전화 너머로 뚜뚜거리는 기계음만 차갑게 맴돕니다. 가슴 한 구석이 쿵하고 내려앉고 날카로운 유리에 베인 듯 서운함이 왈칵 밀려오지만 우리는 이내 그 감정을 재빨리 덮어버립니다. 혹여나 내 존재가 바쁜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혹시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허공에 대고 서둘러 목소리를 높이죠. 그래, 바쁠 텐데 얼른 일 봐라. 밥거르지 말고. 쫓기듯 혼잣말을 뱉고 나면 윙 돌아가는 냉장고 모터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리는 텅 빈 거실에서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쿨한 어른인 척 넘겼지만 손에 쥐어진 차갑게 식어버린 휴대전화 액정만큼이나 마음은 오래도록 가라앉아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이해라는 이름 뒤에 사실은 내 상처를 돌보지 못한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또 이런 날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나 지인과의 차 한잔을 위해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외출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땐 반가움의 웃음꽃이 피었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묘하게 선을 넘나드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새로 이사한 집의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남편의 퇴직금은 넉넉한지, 자식들은 어느 번 듯한 회사에 다니는지, 심지어 요즘 여기저기 쑤시는 건강 상태까지 은근슬쩍 비교해 도마 위에 올립니다. 속으로는 무례함에 불쾌하고 가시방석에 앉은 듯 찌부둥하지만 여기서 정색하면 나만 속 좁은 사람이 될까봐 혹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억지로 장단을 맞춰줍니다. 그렇게 입가에 경련이 일도록 실없는 농담으로 속을 달래며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을 닫고 구두를 벗자마자 왈칵 뼈 아픈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왜 거기서 바보같이 다 웃어주고 묻지도 않은 내 속 이야기까지 줄줄 털어놓았을까? 피로감에 젖은 채 거울 속에 비친 내 억지 웃음이 너무나도 낯설고 하찮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명절이나 온 가족이 모이는 대소사가 있는 날은 또 어떤가요? 아침 일찍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불을 붙이고 찌개를 끓이고 커다란 상을 차려내며 누구 하나 서운한 기색이 없는지 부지런히 눈치를 살피는 것은 늘 당신의 고단한 몫입니다. 도마 위에서 팔을 써내는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칼질 소리 사이로 묵직하게 욱신거리는 손목과 무릎의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막상 상을 다 치우고 너무 지쳐서 나도 이제는 나이 들어서 관절도 아프고 힘들다라고 조심스레 한마디 꺼내려 치면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엄마, 요즘 갱년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유 어머니, 그 정도 명절 치르는 거 가지고 다들 그러고 살아요. 이런 무심한 핀잔이 화살처럼 꽂힐까 두려워 결국 목끝까지 차오른 한숨을 도로 삼키고 맙니다. 그것이 무언의 규칙으로 인식되는 순간 타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가 되고 나에게는 평생 벗어던질 수 없는 무거운 족쇄가 된다는 선명한 진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슬프고 처절한 상황은 누군가에게 명백히 서운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벌어집니다. 상식적인 잣대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 할 쪽은 당신이고 화를 내며 돌아서야 할 사람도 당신입니다. 하지만 침묵의 시간이 하루 이틀 길어질수록 그 사람에 대한 분노보다 이대로 영영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불안감이 목을 강하게 조여옵니다. 내가 참지 않으면 이 인연이 여기서 끝날 것만 같은 두려움에 결국 못 이기는 척 먼저 휴대전화를 들고 맙니다. 내가 아까는 좀 과하게 반응해서 미안해 기분 풀어 밥이나 같이 먹자라며 구차하게 손을 내밀고 마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타인과의 심각한 갈등이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에게 극단적으로 복종하고 기분을 맞춰주려는 이러한 방어적 행동 양식을 가리켜 기쁘게 하기 반응 즉 플리징 리스폰스 혹은 비프렌드 반응이라 명명하기도 합니다. 관계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극도의 정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아주 슬프고도 절박한 생존 전략인 셈이죠. 야생 생태계를 관찰해보면 연약한 초식 동물들 중 일부는 포식자와 마주쳤을 때 맹렬히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가장 취약한 배를 드러내 보이며 극단적인 순종의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상대가 내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떠날까봐 두려워 꼬리를 내리고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우리의 아픈 모습이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납작 엎드리는 그 가엾은 동물들의 맹목적 생존 본능과 가슴 아프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내 자존심을 꺾어가며 억지로 이어붙이고 봉합한 관계 끝에 남는 것은 결코 따뜻한 위로나 평온한 온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시리게 스며드는 지독한 초라함 그리고 사람을 곁에 두고도 바람이 숭숭 통하는 듯한 텅 빈 허무함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비극이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해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방치해두었던 바로 어제와 오늘의 내 모습이자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 그 자체입니다.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관계의 평화를 깬다는 죄책감이 무서워 매 순간 나의 진실한 감정을 쓰레기통에 처박듯 버려왔던 이 조용하고도 잔인한 자기 소거의 역사는 이제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지워가는 모습은 남들 눈에는 그저 참을성 많고 성품이 온화한 그야말로 범 없이도 살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요해 보이는 그 겉모습 아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나라는 존재의 근간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세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이 서서히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는 징후는 감정의 왜곡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피가 나도록 서운한데도 입으로는 늘 괜찮다고 말하고 뼈골이 빠지게 힘든데도 이 정도는 할만하다며 억지 웃음을 짓는 일에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습니다. 마치 가스레인지 위에서 까맣게 타들어가는 뜨거운 찌개 냄비를 맨손으로 덥석 쥐었을 때처럼 손끝에서부터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는데도 스스로에게 독한 마취 주사를 놓듯 그 뜨거움을 애써 모른 척 삼켜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진짜 내 감정과 겉으로 표현하는 반응 사이의 간극이 무섭게 벌어지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소외 즉 이모셔널 에일리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의 유일한 주인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버리는 이 적막하고 건조한 상태가 매일 우리의 거실과 주방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겹겹이 쌓이면 결국 내 감정을 정확히 느끼는 마음의 센서 자체가 둔탁하게 고장나버립니다. 나중에는 내가 정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아픈 것인지 아니면 그럭저럭 견딜 만한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워지는 짙은 안개 속을 홀로 헤매게 됩니다. 정작 내 마음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는 나조차도 읽어내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관계의 곡해입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지인을 향한 순수한 배려와 다정한 사랑으로 시작했던 희생이 아무런 제지 없이 반복되는 순간 상대방에게는 하나의 단단하고도 무서운 기준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주말 저녁 가족들이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아 배달 음식을 고를 때도 어김없이 이런 무심한 말이 들려옵니다. 엄마는 원래 아무거나 다 잘 드시잖아. 매운 거 못 드시나? 에이 괜찮아. 엄마는 대충 있는 반찬에 드시면 된다고 했어. 그냥 우리 먹고 싶은 거 시키자. 이 익숙하고도 잔인한 대화 속에서 나의 따뜻했던 희생은 어느새 그들의 당연한 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깊은 상처 위에 타인의 무심함이 아주 편안하고 견고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 이것이 바로 끝없는 양보가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관계의 기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뼈 아픈 위험은 자존감의 조용한 침식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존감이라는 것이 사업에 크게 실패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하는 등 거대한 사건을 겪을 때만 우르르 무너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건축공학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랍고도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대한 철교나 튼튼한 다리를 하루아침에 붕괴시키는 것은 수십 톤의 무거운 트럭 한 대가 지나갈 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균열들, 즉 금속 내부의 마이크로 피로가 수년 동안 차곡차곡 누적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다리가 폭삭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감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일상에서 겪는 작은 무시를 묵묵히 참고 찰나의 작은 불편들을 속으로 꾹꾹 눌러 담고 사소한 서운함들을 삼키는 그 지루하고 고단한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든든했던 뼈대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바스러지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가장 흔한 형태의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기를 포기하는 절망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조금 덜 맞춰주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고독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입맛에 나를 오려붙이고 내 속을 드러내어 그 빈자리에 남의 기대를 채워넣다가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도대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것, 끝내 내가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비극입니다. 이제 이 오래되고 서글픈 착각의 구조를 정확히 마주하셨다면 우리는 나를 갉아먹던 그 무거운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끊어내야 할 첫 번째 사슬은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지인들과의 모임자리, 누군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뼈있는 무례한 말을 툭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혹시나 그 좋은 분위기를 내가 깰까봐 눈꼬리를 휘어가며 억지 웃음으로 그 상황을 무마해버립니다. 혹은 당장 내 몸이 부서질 듯 피곤한데도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오면 속으로 씁쓸한 숨을 삼키면서도 그래 내 몸 조금 고생하고 말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며 덜컥 남의 짐을 내 어깨 위로 받아올립니다. 어쩌다 용기를 내어 한번 거절이라도 하게 된 날이면 밤새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너무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만 같아 끙끙 앓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목을 매는 걸까요? 우리 세대의 여성들은 안타깝게도 나 자신으로서 온전히 사랑받는 법보다 타인에게 미움받지 않는 법을 눈물겹도록 먼저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에서는 개인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만을 하려는 경향을 가리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즉 소셜 디자이어빌리티 바이어스라고 설명합니다. 무조건적인 웃음과 배려로 덧칠된 이 편향된 태도는 처음에는 삐걱거리는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며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배려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으면 결국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서 당신은 언제든 쉽게 부탁할 수 있는 만만한 사람, 심지어 조금 막대해도 웃고 넘어가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겉으로는 태평양처럼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벼린 칼날처럼 점점 날카로워지지요. 나중에는 평소 같으면 웃어넘길 아주 작은 부탁 하나에도 왈칵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지나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심장이 베인 듯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터뜨린 그 분노는 방금 일어난 그 작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켜켜이 누적된 무시와 과잉 배려가 만들어낸 지독한 피로의 폭발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고즈넉한 시골길을 걷다 보면 해지로우라 불리는 아주 촘촘하고 오래된 생울타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단한 가시덤불 울타리는 야생동물들로부터 소중한 양떼를 지켜내는 동시에 덤불 속 수많은 작은 생명체들에게 안전한 둥지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무너진 울타리는 누구의 존중도 받지 못한 채 이리저리 짓밟히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선이 있는 곳에는 비로소 생명력 있는 건강한 관계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누군가 당신의 선을 넘어오려 할 때 이 짧고 분명한 한 문장을 입술에 조용히 얹어 연습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기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겠어요. 이 말은 결코 상대를 향해 나를 세워 싸우자는 공격이 아닙니다. 웃으며 질질 끌려가지 않고 그렇다고 과하게 나를 세워 얼굴 붉히지도 않으면서 내 기준을 드러내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람보다 미소를 띠며 분명한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을 더 조심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두 번째 사슬은 끝까지 내 진심을 이해받아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누군가에게 몹시 서운하고 마음 아픈 일을 겪었을 때 가슴 한가운데에는 마치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묵직하게 얹힌 것처럼 숨이 턱 막혀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우리는 상대를 마주 앉혀놓고 길고 긴 호소를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말이 내 낡은 상처를 어떻게 건드렸는지, 내 진심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었음을 아주 세세하고 정성껏 풀어놓지요. 하지만 그렇게 쏟아낸 절절한 마음 끝에 돌아오는 상대의 반응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네.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자꾸 옛날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해. 엄마가 요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우리는 방어막이 완전히 해제된 채 더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차가운 벽 앞에서도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상대가 귀찮아할수록 어떻게든 내 진심을 알아달라며 더 길고 자세하게 상황의 앞뒤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타인에게 자신의 상처를 납득시킴으로써 스스로의 감정을 확인받으려는 태도를 정서적 타당성 갈구 즉 디자이어 포 이모셔널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간절한 반응 뒤에는 관계를 좀먹는 아주 깊고 위험한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핏줄을 나눈 가족에게조차 내 복잡한 마음을 100% 완벽하게 납득시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1977년에 우주로 발사되어 지금은 태양계를 아득히 벗어나버린 탐사선 보이저호에는 지구의 소리와 인류의 존재를 외계 생명체에게 설명하기 위한 골든 레코드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상처를 설명하고 앉아있는 일은 저 캄캄하고 끝없는 우주 공간으로 레코드판 하나를 달랑 던져놓고 외계인이 부디 이 노래를 듣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무모하고 외로운 일입니다. 이해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 앞에서 설명을 길게 이어갈수록 나의 여린 상처는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긴 설명 속에서 나의 약점과 절박함만이 상대방에게 낱낱이 노출되고 말 뿐입니다.
결국 대화가 끝나고 적막한 방 안에 홀로 남았을 때 밀려오는 것은 시원함이 아니라 끔찍한 자괴감입니다. 설명은 다 했는데 존중은 단 한 줌도 받지 못했고 내 감정은 있는 대로 다 쏟아부어 표현했는데 마음의 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스산하고 텅 비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한 차원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나와 맺어진 모든 오해의 실타래를 구구절절 다 풀려고 애쓰지 마세요. 끝내 상대방이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기준을 고요하게 지켜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래된 삶의 지혜를 담은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코 변명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마라. 진정한 친구라면 그런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고 적이라면 어차피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만약 또다시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끝내 이해하려 들지 않거든 길게 해명하거나 눈물로 호소하는 대신 부드럽고도 분명한 경계를 담아 이렇게 단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제 마음을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저는 그 방식은 편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은 실로 거대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든 상대를 설득해보려는 나약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몰라주어도 나는 흔들림 없이 내 기준대로 여기 서 있다는 내 자존감의 조용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끝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오해 속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훨씬 더 무거운 무게감과 깊은 존중을 느낍니다. 우리를 그토록 오래 올가매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슬은 내가 끝까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주말 아침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베란다 창문을 넘어오는 뽀얀 아침 햇살 아래 당신은 밤새 돌아간 세탁기에서 축축하게 엉긴 빨래들을 꺼내어 털고 있습니다. 손끝을 스치는 쌉싸름한 섬유 유연제 향기 속에서 욱신거리는 손목을 애써 주무르고 있는데 거실에서 어김없이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내 파란 반바지 어디야? 나 오늘 입고 나가야 하는데. 여보, 이번 달 자동차 보험료 갱신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했지. 자식들의 크고 작은 고민부터 집안의 무거운 대소사 심지어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을 무마하는 감정의 완충제 역할까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마치 당신이 단 하루라도 손을 놓아버리면 이 견고해 보이던 가정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불안감에 몸살이 나서 이마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국을 끓이고 청소기를 돌리지요. 이렇게 지치고 힘들면서도 우리는 입 밖으로 불평 한마디를 내뱉지 못합니다. 짐이 무거워 허리가 꺾일 것 같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묵묵히 버텨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목 인생 숙제까지 내 어깨 위로 척 떠안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어머니의 숭고한 책임감이라고 스스로를 아름답게 포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책임감의 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맹목적인 믿음과 더불어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어야만 가족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깊고 어두운 두려움이 뿌리를 틀고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에서는 이처럼 타인의 삶과 문제까지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무리하게 해결하려 쓰는 강박적인 태도를 가리켜 구원자 환상 혹은 상호 의존적 통제 기제라는 학술적 용어로 정의합니다. 나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무능력함을 무의식적으로 조장하고 내 헌신에 영원히 기대게 만드는 깊은 심리적 감정인 셈이지요. 이 헌신이 지나치면 그것은 더 이상 따뜻한 돌봄이 아니라 숨막히는 통제가 되고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 소진이 되고 맙니다. 나비가 번데기에서 부화할 때 아주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며 안간힘을 쓰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의 압력을 통해 비로소 날개 끝 미세한 혈관까지 혈액이 순환되어
하늘을 날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안쓰러운 마음에 가위로 번데기를 살짝 찢어 그 과정을 쉽게 만들어주면 그 나비는 평생토록 퉁퉁 부은 몸으로 바닥을 기어다닐 뿐 결코 날아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과도한 책임감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대신 다 해주는 동안 다른 가족들은 스스로의 삶을 감당하는 정서적 근육을 키우지 못한 채 영원한 아이로 주저앉게 되고 정작 내 마음의 우물은 쩍쩍 갈라지며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렇게 무리한 질주를 계속했을 때 찾아오는 결과는 처참합니다. 뼈와 관절이 닳아 내 몸이 먼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마음속에는 뒤늦게 걷잡을 수 없는 서운함이 화산처럼 폭발합니다. 그리고 가장 두렵고 비극적인 순간은 훗날 내 몸에 정말로 털럭만한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 때조차 남에게 기대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노년의 성숙함은 모든 짐을 홀로 떠안고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들에게 각자의 배낭과 삶의 몫을 온전히 돌려주는 것도 아주 깊고 위대한 사랑의 방식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흔들림 없는 부드러움을 담아 이 한마디를 건네어 보십시오. 이번 일은 내가 다 하기보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는 게 좋겠구나. 이 말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겠다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우리 가족의 관계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숨쉬게 만드는 지혜로운 기준입니다. 내가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기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입니다. 처음에는 평생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던 당신의 낯선 손길에 사람들이 당황하고 섭섭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몫을 깨닫고 스스로 짐을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그 관계는 비로소 튼튼하고 단단하게 오래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풀어낸 이 세 가지의 묵직한 이야기들 즉 무리하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애처로운 마음 끝내 상처와 진심을 타인에게 해명하려던 안타까운 절박함 그리고 온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며 가족의 구원자가 되려던 그 버거운 헌신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은 결코 단순한 처세술이나 얄팍한 대화의 기술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의 고요한 계절을 온전하고도 단단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성숙한 과정이자 중년 이후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줄 가장 눈부신 삶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늦은 밤의 서늘한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오래된 나무의 실루엣을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수십 년의 모진 비바람을 묵묵히 견뎌낸 굵고 튼튼한 밑동은 미동조차 없이 대지에 깊이 뿌리박고 있지만 가지 끝에 달린 잎사귀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부드럽게 사각거리며 유연하게 제 몸을 맡길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진정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의 중심은 묵직하게 지키되 타인과 부딪히는 표면은 한없이 부드럽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연습 말입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개인이 겪게 되는 이러한 깊은 정서적 해방감과 통찰을 노년기 발달적 자기 초월 즉 게로 트란센던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사회학자 라르스 톤스탐이 제시한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젊은 시절 나를 그토록 올가매던 사회적 역할의 굴레나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비좁은 틀에서 마침내 벗어나 보다 내면적이고 우주적인 평화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매우 자연스럽고도 우아한 심리적 진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고독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깊은 만족감을 찾게 되며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한결 유연해지는 것이 이 단계의 특징입니다. 학자들의 이 차분한 분석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과 내려놓음의 과정은 병들고 늙어가는 서글픈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이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눈부신 성장의 시간인 셈입니다. 참 이상하고도 재밌는 일이죠.
우리는 젊은 시절 얼굴에 희미하게 자리 잡는 주름살 하나라도 더 펴보려고 그렇게 좋다는 비싼 영양크림을 듬뿍듬뿍 바르며 공을 들이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정작 중년의 언덕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진짜 공들여 펴야 할 것은 눈가의 얄팍한 주름이 아니라 늘 남 눈치 보며 긴장하느라 한껏 구겨져 있던 내 마음의 주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홀가분해진 당신의 태도를 보고 엄마 요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예전엔 안 그러더니 되게 차갑고 쿨해졌다라며 자식들이나 지인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면 굳이 길게 변명할 필요 없이 그저 빙근 여유롭고 넉넉한 미소 한번 지어주시면 그만입니다. 흔히들 중년 이후의 품격이라고 하면 백화점에서 상값비싼 실크 머플러를 목에 두르거나 교양 넘치고 화려한 어휘를 구사하는 세련된 겉모습에서 나온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서늘하고도 깊은 품격은 결코 그런 피상적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품격은 da 설명하지 않아도 억울해하며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남의 무리한 부탁을 둥글게 튕겨내고도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 나만의 꼿꼿하고 정갈한 기준 그리고 타인의 삶을 다 짊어지는 희생을 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 그 강인한 자존감에서 비로소 피어나오는 향기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로마 시대의 유리 공예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경이로운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만 글라스라 불리는 이 낡은 유리 파편들은 흙 속에서 수천 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변의 미네랄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오히려 가마에서 갓 구워져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영롱하고 오색찬란한 무지갯빛 진주 광택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런던의 피츠윌리엄 박물관이나 샌프란시스코의 리전 오브 아너 미술관에 전시된 고대 유리 조각들을 보면 표면에 얇은 막이 겹겹이 형성되면서 빛의 간섭 현상을 일으켜보는 각도에 따라 푸른빛, 보랏빛, 금빛이 신비롭게 번갈아 나타납니다. 무겁고 어두운 흙더미 속에서 시간의 압력을 묵묵히 견디며 겉면이 깎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부서져 재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깊고 신비로운 빛을 품은 보석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우리의 빛나는 노년 역시 이 로만 글라스와 꼭 닮아 있습니다. 나를 평생토록 갉아먹던 그 헛되고 뾰족한 집착들을 미련 없이 다 돌려보내고 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맑고 아름다운 생의 빛을 뿜어내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있으면 그 안에는 땀방울 외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두 손을 가볍게 펼치면 온 우주의 바람을 다 담을 수 있다는 오래된 현자의 지혜로운 문장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용히 다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이 무거운 집착의 끈을 툭 놓아버린다고 해서 내 안에 찰랑이던 따뜻한 정이나 인간미가 한순간에 메말라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던 그 독한 집착들을 과감히 걸러내야만 불순물 없이 투명하고 맑은 진짜 정이 온전히 남게 됩니다. 억지로 타인을 내 곁에 붙잡아두려 안간힘을 쓰던 그 애처로운 발버둥이 줄어들수록 인간관계는 덜 삐뚤어지고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내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깊은 이야기의 결은 결코 사람을 차갑게 무자르듯 끊어내고 벽을 치자는 삭막한 독립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엔 바람에도 쉽게 꺾이거나 흔들리지 않는 참으로 부드럽고 고요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이라는 끈을 놓지 못해서 내 곁에 누군가가 혹여나 나를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이토록 내 마음이 무겁고 고단했다고 철석같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내면의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본 끝에 우리가 비로소 마주하게 된 진짜 진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지요. 사실은 언제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집착 어떻게든 내 깊은 상처를 끝까지 이해받고 싶다는 그 절박한 집착 그리고 내가 나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슬픈 집착을 차마 내려놓지 못해 내 영혼이 그토록 오래 아프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아픈 진실을 온전히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 자신을 닥달하고 자책하던 그 모진 삶의 굴레에서 비로소 한 걸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내가 유난히 참을성이 없어서라며 밤마다 스스로를 향해 매섭게 던지던 원망의 화살들을 이제는 가만히 거두어들여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소중한 생의 시간들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와 무심함에 나를 장작처럼 활활 태워 소진해버리는 잿빛의 시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영토를 고요하고 굳건하게 지켜내면서도 나이 들어감의 눈부신 품위를 결코 잃지 않는 투명하고 단단한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품격 있는 어른이란 입술을 꽉 깨물며 억울함을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으로 품위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에너지를 함부로 그리고 무가치하게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에 비로소 빛을 발하는 진짜 품격은 남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떠안지고 더 많이 견뎌내는 미련한 헌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어디까지 기꺼이 사랑할 것인지, 내 에너지를 어디서 부드럽게 멈출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을 위해 무엇을 홀가분하게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그 서늘한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환한 햇살과 함께 눈을 뜨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위대한 행동 하나를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안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해오거나 선을 넘는 불편한 말을 무심히 던질 때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길게 설명하지 말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담아 가만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가 편합니다. 이 한 문장은 겉보기엔 아주 짧고 소박하지만 당신에게는 수십 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나만의 기준을 다시금 꼿꼿하게 세워 올리는 눈부신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놓지 못해 늙은 것이 아니라 나를 잃게 만드는 집착을 놓지 못해 이토록 아팠습니다. 이제 그토록 애를 쓰며 억지로 부여잡고 있었던 마음속의 뾰족한 돌덩이들과 남들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씩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고 나니 원래 당신이 지니고 태어났던 생명의 숨결이 얼마나 편안하고 한없이 가벼운 것이었는지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참으로 깊고 아늑한 밤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으로 남을까봐 두려워 마음을 졸이며 웅크리지 않으셔도 괜찮고 내일은 또 어떻게 남들의 기분과 기대를 온전히 다 맞추며 무사히 하루를 넘길 수 있을까 불안해하며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고 뒤척이지 않으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당신이 견뎌냈던 그 무거운 역할의 무게 속에서 참으로 눈물겹게 애를 쓰며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그 누구의 거창한 인정이나 칭찬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자체로 너무나 눈부시고 온전하게 당신의 자리를 지켜낸 참으로 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니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